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쌤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어제 좀 저한테 굉장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차가 있어요. 차를 한 4년 전쯤에 이렇게 중고차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신호등이 있고, 이렇게 멈췄어요. 차를 멈췄는데, 신호등이 파란색이 되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야 되는데, 차가 가진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그래서 0에서 조금 지났다가 1 되고, 조금 지났다가 2 되고, 뒤에 차량들이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조금 지났다가 3 되고, 조금 지났다가 4 되고, 점점점 속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변속기를 점검해주세요. 르노 선정 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변속기를 점검해주세요. 뭐 배출가스를 점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점검 표시가 막 뜨더라고요. 결국에는 집까지 겨우 가져오긴 했는데,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고, 중고차 알아보고 계속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관리 안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배워볼 파트는 이 비생물적 피해 파트예요. 비생물적 피해. 비생물적 피해랑 말 그대로 생물적 피해가 아닌 것, 생물적 피해가 아닌 것을 우리 비생물적 피해라고 합니다. 우리 생물적 피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도 여기 넣긴 넣습니다. 생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스피로플라즈마, 이런 애들 등등등, 선충, 이런 애들 쭉 있었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비생물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온 피해, 고온 피해 있을 수, 온도에 의한 피해 있을 수 있고, 또 풍해, 그리고 복토에 의한 피해, 염해, 그리고 설해, 눈에 의한 설해, 이런 등등 생물적 피해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비생물적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비생물적 피해 서론, 비생물적 피해의 정의는 비생물적 피해, 생물적인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의한 것을 말한다. 비생물적 피해의 요인은 크게 기상적 요인, 토양적 요인,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문자 그대로 생물이 아닌 것에 의한 수목 피해를 말합니다. 자, 비생물적 피해에 대한 특성, 피해 장소에서 자라는 거의 모든 수목에서 동일한 병증을 나타냄. 이 비생물적 피해에 대한 특성에 대해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이 풍해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도 나무가 있고, 여기도 나무가 있고, 여기도 나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곰팡이가 침입을 했다고 하면은 곰팡이가 여기만 침입할 수도 있고요. 여기만 침입할 수도 있고, 여기만 침입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풍해가 나타났다고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주겠죠. 풍해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얘기고요. 자, 다른 수종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예를 들어 잎이 떨어졌어요. 다른 데서도 잎이 다 떨어지고 그런 비슷한 증상 보이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일정한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자, 수관의 방위, 위치, 높이에 따라 같은 종에서도 발병 부위가 다르다. 수관의 방위, 위치, 높이에 따라 같은 종에서도 이 발병 부위가 다르다. 그쵸, 이게 비생물적 피해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따로 그려야겠네.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나무 이렇게 봤는데 요거랑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가 있었어요. 네. 자, 풍해 피해를 어떻게 받을까요, 얘가 훨씬 많이 받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주변에 있는다고 치면은, 주변에 다른 나무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훨씬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간의 이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요런 것에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발병 부위가 다르게 될 수가 있다. 네. 똑같이 피해는 받겠지만요. 또 불규칙한 기상 상태 등 급속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가 됐다. 마이너스 20도씨가 됐다. 그럼 갑자기 수목들 진짜 많이 쓰러질 거예요. 많이 쓰러지고 다 동해 피해 엄청 많이 입을 겁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기상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이 비생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토양의 이상 발생 시 병증이 수개월, 수년에 거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토양 같은 경우는요,
이 토양 같은 경우에는 병증이 굉장히 지속적이고요. 오래 갑니다. 만성적으로 갑니다.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갑니다. 갑자기 얘네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토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요. 복토를 이렇게나 많이 했으면은 수묵도 갑자기 죽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토양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얘네한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상적 피해 발생 기작과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강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시죠. 첫 번째는 저온 피해입니다. 낮은 온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고요. 자, 발병 환경은 저온 피해는 내한성이 감소하는 이른 봄에 가장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왜 내한성이 감소할까? 내한성은 이 한기, 이 추위에 대한 내성을 내한성이라고 하죠. 내한성이 이른 봄에 감소하는 이유는 내한성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뭐죠? 그쵸, 당류라고 했죠. 당류, 탄수화물. 이 당류들이 증가시켜주게 되는데 이른 봄에는 이 당류를 어떻게 되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른 봄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내한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한 내한성에 저온들이 낮은 온도들이 막 와서 피해를 주게 된다. 다음, 늦여름에 주는 질소비료를 과용하면 저항성 저해로 이나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야, 여러분들 질소비료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한 친구는 이따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먹는 걸 좀 많이 거부했어요. 먹는 거 많이 거부한 애는 이렇게 됐고, 자, 먹는 거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던 애는 굉장히 커졌어요. 어린애들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성숙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자라나면서 세균도 거쳐야 되고 바이러스도 거쳐야 되고 몸속 안에는 여러 면역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 면역 체계들은 세월이 흘러야 되거든요. 세월이 흘러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질소비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를 이렇게 크게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질소비료고 하지만 내실은 다져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나무의사에서는요, 질소비료를 주는 것을 거의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면역성을 낮추기 때문에 질소비료 자체가 영양생장은 굉장히 많이 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자, 피해 증상 및 진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는데요. 자, 총 지금 몇 가지죠? 6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온 피해 6가지 나눠볼 수 있고 첫 번째 냉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해라고 많이 하는데 이 냉해는 뭐냐면은 동해는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0도씨 이하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동해, 0도씨 이상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냉해입니다. 냉해 0도씨 이상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고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조건에서 자주 발생하고 엽록쇠가 파괴되어 백화현상이 나타나며 마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엽록소는 그쵸, 초록 색깔을 띠고 있는 색소죠. 네. 이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초록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제 희게 되고요. 하얀색으로 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마르게 됩니다. 꽃과 가실 등 생식생장과 생장의 둔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음 0도씨 이하에서 발생하는 동해인데요. 동해는 0도씨 이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고 여육 조직의 붕괴와 세포질의 응고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육 조직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식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세포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질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물이죠. 이 0도씨를 아까 기준으로 했었는데 0도씨 밑으로는 물이 얼니다. 물이 얼고요. 여기는 물이 얼지 않습니다. 자, 0도씨 이하 뭐라고 했었죠? 물이 얼다고 했어요. 동해 피해는 0도씨 이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포질 안에 있는 물들이 얼어요. 물들이 얼다는 것은 이 응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응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대부분의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요. 액체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고체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축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데 물이 얼음이 되면은 다릅니다. 물은 달라요. 자, 물은 액체에서는 요래요.
근데 고체에서는 더 큽니다. 고체에서는 부피가 커지는 유일한 물질이 물이에요. 뭔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에서 음구가 돼서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 세포질이 팽창하게 되면서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동해 피해를 입게 되면은 잎의 끝과 가장자리가 피해 쪽에 탈색되고요. 이 물 먹은 것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물은 부피가 늘어난다고요. 부피가 늘어나면서 세포가 파손됩니다. 세포가 파손되면은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물 먹은 것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세포가 찢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서리에 의한 피해입니다. 이 조상과 만상, 이런 조상과 만상 이런 뜻인데, 이 조상에서 조자, 보통 우리가 조자 쓰면은 뭐 조기 퇴직, 조기 취업 등등 이게 뭔가 빠르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조상이라는 게 봄서리에 의한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상은 가을에 일어나는 겁니다. 가을에 그럼 왜 조자가 나왔을까요? 가을에 첫서리가 나오잖아요. 첫서리. 네. 가을에 서리가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첫서리에 의한 피야. 가을에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어 수목의 생장이 지속되었을 때 생기는 첫서리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원래 가을이면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따뜻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은 나 좀 자라도 될 것 같은데 생장 그래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첫서리가 오는 거죠. 요거에서 발생하는 게 조상이고요. 다음 만상은 수목의 생육이 시작되는 이른 봄, 늦서리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 자, 이거는 반대로 이른 봄에는 사실 서리가 잘 발생하진 않죠. 따뜻하니까. 이제 따뜻해져서 설이 발생 안 하겠구나 싶어서 생육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늦서리가 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꽃샘추위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봄에. 그 늦서리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이제 만상입니다. 피해 증상은 좀 독특한데요. 화렵수는 검은색으로, 침엽수는 붉은색으로 변색하다가 고사하며 바람이 심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게 됩니다. 바람이 심할 경우 증상이 악화된다. 자, 다음은 상열입니다. 상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나무 줄기를 위에서 봤다 봅시다. 나무 줄기, 이 평면도예요, 평면도. 자,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심재가 있고요. 그리고 심재 바깥으로 해서 뭐가 있죠? 물관, 새로 생긴 물관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이 변재가 있습니다. 심재와 변재가 있는데요. 자, 바깥에 지금 무슨 피해죠? 저온 피해입니다. 저온 피해. 자,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 밤에는 수축을 하게 됩니다. 밤에가 더 춥잖아요. 더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조직들이 이렇게 우리가 추우면 추울수록 이렇게 뭔가 몸에 이렇게 수축은 아닌데 뭐 이렇게 더 막 껴안고 뭔가 움츠러들고 하잖아요. 춥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목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이 되면은, 겨울에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럼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심재에서 수축하는 거랑 이 변재에서 수축하는 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수축률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 차이로 인해서 얘랑 같은 몸뚱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수축률의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런 피해를 우리는 상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C 보시면은 치수보다는 성숙목, 그러니까 작은 나무보다는 좀 큰 나무들, 그리고 침엽수보다는 화렵수의 상열 피해가 심합니다. 보통 변재 부위가 갈라지고요. 수피가 길게 수직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심재와 변재 중에서 심재는 이게 굉장히 많이 조직 자체가 똘똘 뭉쳐져 있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비중이 높고 한 그런 심재라고 보면은 변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공극 같은 게 많다고 해야 될까요? 예, 조금 얘네보다는 밀도가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 부위가 굉장히 더 수축을 많이 하고 팽창도 많이 하고 수축도 많이 하고 팽창도 많이 하는 조직은 이 변제 조직이고 갈라지는 것도 이 변제 조직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수피가 길게 이 수직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수평 방향으로 갈라진다. 자,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피가 길게 이 수직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동계 건조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건조해지는 이른봄 상록수가 과다한 증상작용으로 인하여 말라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록수가 과다한 증상작용으로 말라주는 현상. 잎이 달린 상태로 고사하며 잎이 아래로 처지면서 말라 죽습니다. 자, 다음은 상주인데요. 상주. 상주는 뭐라고도 불리냐면은 이 서릿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서릿발. 이 서릿발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상주는 좀 특이합니다. 초겨울 혹은 이른 봄에 습기가 많은 땅에 서리가 내리면서 표면에 흙이 솟아오르는 현상. 성묵보다는 어린 나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릿발로 인해 뿌리가 노출되어 말라 죽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자, 우리가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있으면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자,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이 있고 뭐 뿌리가 이런 식으로 나 있겠죠. 자, 토양 안에는 뭐가 있죠? 토양 안에는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이 기상, 기체에 속하는 부분에는 뭐가 있었죠? 그쵸, 이런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 수증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발생하게 되냐면은 수증기, 이 토양의 밑에는 고온일까요? 저온일까요? 토양의 밑에는 고온입니다. 좀 더 따뜻해요. 막 엄청 고온은 아니지만. 그리고 위에 쪽은 얘에 비해서 저온입니다. 저온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자, 고온이면은 고기압일까요? 저기압일까요? 다시 한번. 고온이면은 고기압이 될까요? 저기압이 될까요? 자, 고온이게 되면은 이 수증기의 양이 어떻게 됐죠? 많아지겠죠. 고온이다 보니까. 고온이다 보니까 이 기체의 양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이 밑에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자, 저온이다 보니까 수증기의 양이, 그쵸, 줄어들겠죠. 기체가 적고 기체가 많습니다. 기체가 많으니까 고기압이고요. 기체가 적으니까 저기압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향할까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겠죠. 밑에 있는 이 수증기들이, 고기압에 있는 수증기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저기압으로. 그러면서 흙이 어떻게 돼요?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흙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공극이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공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흙이 올라오면서 이 서릿발이라고 해가지고 이 얼음 결정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했나 한번 볼게요. 사진을. 네, 요거 사진은 따로 준비는 안 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서릿발이라고 인터넷 쳐보시면은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토양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토양이 이렇게 지반을 잘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사이사이로 뭐가 생기겠어요? 그쵸, 공극 같은 게 엄청 많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이제 뿌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뿌리가 노출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피해에 따른 수목의 방어기자 저온순화 시 저온이 계속되게 되면은 이 ABA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저항성 품종에서 더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이 ABA는요 스트레스성 호르몬이죠. 그쵸? 스트레스, 수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어떤 스트레스도 이 ABA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포 간극에 얼음이 만들어지면 수분이 세포 간극으로 이동하여 세포 내 얼은 점은 낮아지게 된다. 자, 수분이 있어야지 얼죠. 다시 한번. 물이 있어야지 온도가 낮을 때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물이 세포에서요, 세포 간극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물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얼지 않습니다. 잘 얼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는 점이 낮아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는 점이 낮아지는 것은 잘 얼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목의 방어 기작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밖으로 뺀다는 거예요. 물을 밖으로 빼서 세포가 얼지 않게 하는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럼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냐? 배수에 장애되는 요인을 없애 배수를 철저히 관리한다. 이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든 어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물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물을 없애려면 배수를 철저히 관리해야겠죠. 자, 두 번째, 멀칭을 해서 토양이 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멀칭 이 위에다가 유기물과 같은 이런 식물, 목재, 조각 같은 파편 같은 거 이렇게 놓는다고 했었죠. 토양을 보호하는 이런 멀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증산작용을 줄이기 위해 증산어째제를 살포를 할 수도 있고, 수피에 흰색 페인트를 도포하여 낮과 밤의 온도차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흰색 페인트 같은, 흰색은 빛을 반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은 온도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는 아예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내한성 수종을 아예 심는 거예요. 이 동해 피해, 냉해 피해를 입지 않을 만한 이 한기나 추위에 내성이 강한 그런 수종들을 아예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처방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다음은 고온 피해입니다. 저온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고온 피해도 있겠죠. 고온 피해 발병 환경. 여름철 강한 햇빛과 증발산량의 과다로 인해 물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잎과 수피가 타면서 발생하는 것. 자, 어쨌든 간에 식물이 조직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왜? 광합성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광합성에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모든 영양분이라든지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 물이 원천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물이 여름철에 증발하고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증산작용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증산작용함에 의해서 이제 이 수증기를 내뿜고요. 수증기를 내뿜고 이 수증기가 뭘 받아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흡수하게 되면 얘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기화가 되겠죠. 기화가. 이 증산작용에서 나왔던 이 액체들이 기화작용, 열을 흡수해서 기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변 열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식물이 조금이나마 체온을 보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발병 환경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고온에 의한 피해는 세포막의 손상에서 비롯되는데, 세포막에 있는 지방질의 액화, 단백질의 변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포를 좀 크게 그리면요.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세포막이라고 보시죠. 세포막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세포막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지질, 그 중에서도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방질이란 말이 지질과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인지질은 고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고체. 고체라고 보셔야 되는데, 요게 너무 고온이 되니까요, 얘가 어떻게 되죠? 액체가 돼버립니다. 즉 뭐가 되냐면은 인지질에서 기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흐느흐느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더 이상 세포가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지방질이 액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세포막엔 또 뭐가 있냐면은 막단백질이라는 게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포막에는요, 막단백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어요. 이 단백질들이 붙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또 고온을 받게 되면은 단백질들은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사실은 꼬여 있는데 이게 풀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되면은 분해가 또 되거든요. 분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없어지게 된다. 너무 고온이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허약한 수목 및 이 햇빛을 가장 잘 받는 게 어디죠? 그쵸, 이 남서향이죠. 남서향 수목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자, 피해 증상 및 진단. 또 이제 여기는 두 가지 현상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두 가지 현상. 엽소 현상과 피소 현상인데, 엽소는 잎이 타는 거고요. 피소는 수피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엽소 같은 경우는 잎이 타는 현상이고, 잎의 가장자리부터 잎이 마르기 시작하여 갈색으로 변하고, 연맥에서 가장 먼 부위로부터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잎을 이렇게 보시면은 연맥이 이렇게 있죠.
연맥에는 뭐가 있죠? 물관과 체관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 물관과 체관으로 인해서 이 여벽 조직들한테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쏴주는 건데, 지금 이 주인맥 있죠? 이 주인맥에서부터 먼 부분은 이 물관과 체관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기가 가장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장 힘든 이 끝다리 부분부터 이렇게 타버리든지 말라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마기간 후 저항성이 약한 잎에서 엽소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자, 피소 현상 보시죠. 여름철 수피가 타면서 수피가 타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 형성층까지 파괴해버립니다. 형성층은 사부도 만들어내고 목부도 만들어내고, 예, 유일하게 이 직경생장에 유일까지는 아니죠, 사실. 여기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이 직경생장 그리고 가장 많은 식물에서 활동을 하고 물질에서 하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형성층이 파괴되는 것은 수목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수피가 갈라지면서 수직 방향, 그쵸? 그래서 하게 되고, 특히 수피가 얇은 애, 대표적으로 이 단풍나무 이런 애들 있죠. 단풍나무 보시면, 단풍나무나 뭐 배롱나무 이런 애들 보시면은 수피가 굉장히 얇잖아요. 수피라고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애들이 이 피소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된다. 자, 피에 따른 수목의 방어 기작을 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을 통해 수분을 배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분이 나오게 되면서 얘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주변을 조금이나마 온도를 좀 줄여주게 됩니다. 배출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에너지 활동을 멈출 수도 있어요. 어떤 에너지 활동을 하지 않고 이 식물 내부적으로 기공도 아예 열지 말고 식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방을 하냐? 토양 관수에서 수분 부족을 해소합니다. 아까 증발산량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고온이 되게 되면은 이 열 흡수하고 막 식물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주는 거죠. 물을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고온에 강한 수목을 선정한 식재함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빛을 반사하는 밝은색의 재료로 도포 및 수간을 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흰색 페인트를 도포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더운 날 주변의 통풍 환경을 개선해 기온의 상승을 억제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덥더라도 바람이 불면 좀 괜찮잖아요. 마찬가지 식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대신 잔디를 입히거나 유기물 멀칭으로 토양의 복사열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면 위에 사람이 쓰면 어떻게 되죠? 엄청 뜨겁죠. 엄청 뜨거운 날에, 햇빛 엄청 심한 날에 이런 복사열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복사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이 잔디 같은 경우를 입히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로 사용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수분 피해입니다. 수분 피해, 물에 의한 피해. 자, 건조 피해와 그럼 또 뭐 있겠어요? 그쵸? 당연히 과습 피해가 있겠죠. 자, 건조 피해, 발병 환경, 강우량이 적거나 얕은 토양과 극경사지, 산등성이 등의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얕은 토양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극경사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자, B를 보시면은 청근성 수종을 남양, 삼양, 경사지에 심었을 때 그 피해가 십니다. 이 청근성 수종이란 뭐였죠? 뿌리가 얇게 퍼지는 애들. 뿌리가 깊게 퍼지는 애는 심근성. 얇게 퍼지는 애는 우리 청근성이라고 했었잖아요. 뿌리가 얇게 퍼지는데 심지어 이 남양, 삼양, 경사지에다 심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수분 흡수 못하죠, 잘. 심근성도 아니고 심지어 성근성인데 경사지에 그것도 남양에다 심었으니까 피해 가장 심한 거고. 자, 피해 증상 및 진단. 수분이 뿌리로부터 흡수가 극단적으로 저해되거나 읍포로부터 증산이 억제되고 1, 2년선 묘목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요. 나무의 끝이 말라죽거나 생장이 감소하는 현상이 보인다. 자, 나무의 끝이 말라주는 현상은 수분 부족 현상,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처방은 관수 시 하층토까지 완전히 젖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우리가 그래서 물 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이렇게 꽂아 놓고 여기서 물 이렇게 주잖아요. 토양 하층토까지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점적 관수란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말해요. 점적 관수를 이용해서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주라는 사람들도 계세요. 이렇게 주라는 분. 흠뻑 주고
흠뻑 주고 흠뻑 말려라. 싹 말려라. 이게 식물한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점적 관수를 해서 이 토양이 항시 잘 수분을 어느 정도 머금을 수 있게 해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식 시에는 처음 2에서 5년간은 계속해서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식했다는 것은 잘 있는 수목을 응급 환자 만드는 거랑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에서 5년 이 정도는 충분히 계속해서 관수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과수 피해죠. 건조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과수 피해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는 배수가 불량하거나 정체된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토양에 산소가 결핍되어 뿌리에 호흡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토양에는 고상과 액상과 기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상은 토양 입자일 테고, 액체는 물일 테고, 기체는 뭐 수증기나 아니면은 기타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일 텐데, 지금 이 과수 피해가 되면은 이 액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고상 20%, 액상 20%, 기상 25% 이렇게 25%, 25%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액상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45%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상은 5%밖에 될 수가 없겠죠. 토양 입자는 고정이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호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자,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저항성이 낮아져서 파이토포트라는 역병균이죠. 파이토포트라균에 의하여 뿌리가 썩고 메탄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에틸렌을 분비하여 이 과습해에서는 이 에틸렌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엽병이 누렇게 변하고 아래로 처지는 것은 에틸렌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 거죠? 상편생장. 상편생장이 발생한 거죠. 상편생장 뭐라고 했었죠? 잎을 이렇게 가로로 봤다고 했을 때, 이 윗부분만 자란 거예요. 윗부분만 자라서 얘네가 이렇게 쭉 처지는 거. 상편생장이라고 했었죠. 자, 뿌리의 목질부와 수피 부위가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고, 목질부와 수피 부위가 분리된대요. 5일 정도 침수될 시에는 나무가 당연히 고사할 수 있죠. 예. 숨을 못 쉬는데 당연히 고사하죠. 잎의 뒤쪽에 물옥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수종이라고도 하는데, 물옥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양광이나 바람이 잎내로 충분히 들어가서 지표면에 증발을 많게 한다는 겁니다. 증발. 물을 오히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증발을 많이 하게 하고, 잎내에 배수구 및 집수중을 설치해서 이 배수를 좋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음은 풍해입니다. 풍해는 바람에 의한 피해죠. 바람에 의한 피해. 자, 발병 환경. 이거는 한 번씩 보세요. 화렵수보다 침엽수의 피해가 크고, 천연림보다 인공림, 유령보다 노령목, 식물성보다 정근성 이렇게 피해가 크고, 자, 피해 증상은 주로 주풍과 폭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풍은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10에서 15m/s가 주풍이고, 폭풍은 29m/s, 갑자기 심하게 부는 거. 주풍은 계속해서 10에서 15m/s로 계속해서 부는 거, 바람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잎, 줄기의 일부가 탈락하거나 잎목의 생장이 저해되고요. 수목은 일반적으로 주풍 방향으로 굳게 되죠. 그쵸? 이렇게 바람이 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굳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밖에. 수간 하부가 편심 생장을 하게 됩니다. 이 편심 생장은 바로 밑에서 한번 보시죠. 자, 이 편심 생장에 따라서 이상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목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하게 자란 목재를 이상제라고 합니다. 자, 이 수간 하부가 평심 생장 및 이상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화렵수 같은 경우에 경사지 위쪽,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이상제가 발생하고, 이거를 신장 이상제라고 합니다. 자, 이게 화렵수죠, 지금. 화렵수인데, 화렵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보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 여긴 바람이 불어가는 쪽, 여긴 바람이 불어오는 쪽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이쪽에 이상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은 이쪽에 이상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응력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무슨 힘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자, 이런 힘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장력, 인장력,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장력이 발생한, 여기를 이제 뜯어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이 여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이상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제란 이렇게 크게 자란 애들. 원래 이 정도로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만 크게 자랐잖아요. 그쵸?
이쪽을 이상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쪽에 발생하는 힘을 이쪽에 발생하는 힘이 인장력이기 때문에 인장 또는 신장 이상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반대예요. 이 침엽수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경세자 아래쪽,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이상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밑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 그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리면은, 자, 얘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밑쪽에서 이상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무슨 힘? 압축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압축 이상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사지 아래쪽에서요. 그리고 화력수는 하방평심, 침엽수는 상반평심이 된다고 하는데, 보시면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 중심 있죠? 중심이, 이 가운데가 중심인데, 중심에서 하방 쪽으로 가 있죠? 지금 이 밑에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하방평심인 거고, 이게 중심이 여기인데, 중심이 상방, 위쪽으로 가 있죠? 위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상반평심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응력이 가해지는 아래쪽에는 압축 이상제가, 위쪽에는 신장 이상제가 형성되고, 도관 세포벽에는 두꺼운 교질 섬유가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섬유는 우리 구조체를 이룰 때 이제 나오는 물질인데 굉장히 가늘고 길어서 얘네가 뭉쳐지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예, 굉장히 질기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도관 세포벽에 쌓이면서 이 바람에 의해서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고요. 가도관의 횡단면은 모서리가 둥글게 이제 변형이 된다고 하네요. 네, 뭐, 요런 식으로 뭐 되나 보네요. 네. 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둥글게 변형된다고 합니다.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 수간의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방풍림을 설치하는데, 방풍림은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풍상측은 수고의 5배, 풍하측은 10배에서 25배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풍림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방풍림이 났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었을 때, 이 풍상층은 수고의 5배, 풍하측은 수고의 10배에서 25배.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측. 그리고 풍상층은 수고의 5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풍상측이 수고의 5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H라고 보면은 여기가 5H 정도 되는 거고, 이 풍화중 같은 경우에는 수고의 10배에서 25배. 10에서 25H나 거리까지 영향을 쭉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래쪽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분대 폭은 대개 100에서 150m가 적당하고 혼유림이 적당하다. 여러 개 섞어서 심는 게 좋고요. 주풍 방향이 직각으로 배치해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풍이나 연풍의 주풍 방향은 주로 해안선의 직각 방향이고, 방풍림의 수종은 주로 심금성이고,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지하고가 낮은 수종이어야 된다. 자, 지하고가 낮다는 것은 이게 지하고가 낮은 거고요. 지하고가 높은 것은 요게 지하고가 높은 겁니다. 네, 요걸 이제 지하고라고 하는데요. 지하고가 낮은 수종이어야지 이걸 잘 막아줄 수 있는, 이거 기둥만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방풍림은 강한 상풍이나 태풍을 막아 묘목의 도복 손상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설의 피해입니다. 설에는 뭐죠? 눈에 의한 피해, 스노우에 의한 피해입니다. 발병 환경, 당연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피해가 심하겠죠. 그리고 침엽수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침엽수는 상록수가 많죠. 그쵸? 상록수는 겨울에도 잎이 있잖아요. 그쵸? 잎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잎에 쌓여서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자, 피해 증상 및 진단. 강설이 수목의 가지나 잎에 부착해 발생하는 피해를 관설해라고 하고요. 수목의 가지나 잎에 부착해서 피해는 관설해. 숲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적설에 묻혀, 이 눈에 아예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목이. 이런 식으로 묻혀버리면은 이거 설압해라고 합니다. 이런 식까지 묻히진 않겠지만. 자, 피해에 따른 수목의 방어기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이렇게 자랐다가
여기에 눈이 막 쌓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고요. 독일 가문비의 경우는 측지와 소지가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자, 독일 가문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보시면은 나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쳐져 있어요. 가지가 이런 식으로 쳐져 있는데 왜 그러냐? 눈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이 밑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처방, 눈이 많이 쌓인 가지의 경우 속히 제거해서 무게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인위적으로. 자, 다음은 낙뢰 피해. 낙뢰 피해는 뭐죠? 번개에 의한 피해입니다. 발병한 경우 거목일수록 피해가 크고요. 클수록 굉장히 오래되고 클수록 피해가 크고 낙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피해가 큽니다. 자, 이게 좀 특징적인데 낙뢰 피해는 꼭대기에서 밑동으로 가면서 숲이 피해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번개를 딱 맞았어요. 그러면 숲이 피해 폭이 예를 들어 과장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밑동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숲이가 피해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처방은 부직포나 비닐로 덮어서 건조를 막아주는 방법.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쵸? 피레침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하면은 여기로 번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염해입니다. 염해는 무슨 피해죠? 말 그대로 염에 의한 피해. 겨울철 제설염. 보통 이 제설염에 우리가 눈 치울 때 쓰는 제설염에 피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등에 의해서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 증상 및 진단. 상록수는 겨울철 잎에 지적 제설염이 접촉하게 되므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염의 피해를 받은 지역은 뿌리보다 이온 농도가 높아져 오히려 뿌리에서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수목이 죽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토양이 이렇게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데 원래 그 삼투 포텐셜에 의해서 처음에 토양에서 난 뿌리로 가고 뿌리에서 줄기로 가고 줄기에서 잎으로 가고 잎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토양이 가장 삼투 포텐셜이 어때요? 높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양이 가장 삼투 포텐셜이 높다는 것은 토양에서 가장 물이 많다는 거죠. 토양에서 물이 가장 많은데 토양에 이렇게 제설염들이 주게 되면은 토양의 물보다 이 용질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럼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죠. 얘가 1이 되고요. 얘가 2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뿌리에 있던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그러면서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수목의 염분 함계 농도는 0.05%이며 pH는 5에서 7 정도이고요. 피해 부위와 건전 부위의 경계선이 뚜렷하며 성순잎이 어린 잎보다 피해가 어떻다고요? 크게 됩니다. 수목의 가장 먼 부분인 잎의 끝쪽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황화 현상을 보이게 된대요. 염의 피해고요. 자, 처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용지를 씻어내야 되죠. 물을 주면 됩니다. 염분은 물로 씻어내야 되고 활성탄을 이용해서 염분을 흡착하도록 또는 이 용지를 달라붙게 하는 이 활성탄을 뿌려서 용진이 달라붙게 해주는 거고요. 토양을 아예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복토에 의한 피해인데요. 복토는 흙을 더 쌓는 걸 말하는 거죠. 흙을 북돋우는 것은 뿌리의 질식을 시키는, 뿌리가 호흡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요. 피해 증상 및 진단. 일반적으로 쇠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쇠락은 세포의 분화가 정지하는 겁니다. 세포가 처음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세포가 잎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뭐 도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될 수는 있는데 이 분화가 아예 정지한다는 거예요. 이 분화가 정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토하게 되면요. 조기 낙엽이 되거나 한겨울 내내 마른 잎이 매달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복토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1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전국 보호수의 30% 이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이품송도 지금 복토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사 때문이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부지였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부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돼. 아파트를 지어서 배수를 해야 돼. 배수를 하려면 이렇게 복도들 수밖에 없겠죠. 어디는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는 높아지고 어딘가는 낮아져야지 우리가 배수가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복토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자, 처방은 심플하게 이 복토된 흙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복토시 배수가 되지 않을 때는 배수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반대로 이 절토에 의한 피해도 있습니다. 절토에 의한 피해는 말 그대로 흙을 깎아내려서 생긴 피해고, 발광 환경은 토양 표면을 낮추는 것으로 대부분의 뿌리가 60cm 이내, 이거를 30cm 이내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존재하므로 수목의 생장에 피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피해 증상 및 진단, 지면을 드러내면 뿌리가 마르게 되고 심하면 지탱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토양은 뿌리를 지탱해주고 뿌리는 식물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지탱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화렵수는 도관이 수간을 따라 곱게 올라가기 때문에 뿌리가 잘린 쪽으로 수간의 피해를 보게 되고, 침엽수의 가도관은 나선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뿌리가 잘리지 않은 쪽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거 좀 특이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절토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잘린 쪽으로 쭉 여기가 피해를 봅니다. 화렵수는요. 근데 침엽수는 이 뿌리에서 가도관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뭐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생뚱맞게 여기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은 절토할 때 수관폭의 3분의 2 이상은 남겨두고 원형으로 석축을 쌓아버립니다. 네, 석축을 쌓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뿌리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꼭 절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석축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석축을 쌓는 방법이 있고, 자, 피해가 된 뿌리를 잘라내고 인산질 비료를 주어 풀의 생명 촉진하게 하게 됩니다. 비료 중에서 인산질 비료는 이 뿌리의 생육을 촉진하는 그 밝은 촉진제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고요. 좀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인위적 피해 발생 기작과 피해 증상 및 대책, 뭐 산불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파트는 인위적 피해 발생 기작과 피해 증상 및 대책입니다. 자, 인위적 피해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산불입니다. 산불. 근데 여러분도 혹시 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Fire. 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불은 이런 식으로 뭐 생겼죠. Fire.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불은 왜 날까요? 불을 왜 나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불은 어떤 물질 화학적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고온에 의해서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에 뭐가 오냐면요. 산소가 옵니다. 여기에 뭐가 오냐면은 산소가 옵니다. 즉 무슨 작용이냐면은 산화작용이에요. 산화작용이고, 자, 이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던 물질들의 이 전자들 있죠. 전자들이 방출이 되거든요. 이 산소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나머지에 원래 있던 애들 방출이 됩니다.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이 방출된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불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고온에 의해서 끊어지고 거기에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기존에 있던 전자들이 날아가게 되면서 열과 그렇죠. 빛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과 빛이 우리가 보는 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기 가장 좋은 원소가 뭔지 아세요? 결합이 많은 애. 그쵸. 역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가 2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유기물이 잘 타는 이유는 바로 이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탄소의 대표적인 화합물인 탄화수소 있죠? 탄화수소 이렇게 있을 거예요.
탄화수소. 요런 결합물. 자, 고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집니다. 결합이 여러 개, 4개나 깨지게 되겠죠. 이렇게 C는 안 깨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깨지게 되겠죠. 결합이 깨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가 들어온다고요. 산소가 들어온다고요. 산소가 결합이 되고 기존에 있던 애들이 방출되면서 이 전자들이 열과 빛을 내게 되면 그게 우린 불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산불 발생의 3요소는 이 산소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열, 고온이 있어야지 결합을 끊을 거 아니에요. 결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합쳐진 게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탈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연료. 그래서 이렇게 3가지 3요소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산불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나무의사기 때문에. 자, 산불의 형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표화, 지중화, 수간화, 수관화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떤 사진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중화는 땅 안에서 나는 이런 불이고요. 이게 올라와서 지표에 있는 뭐 식생군들, 초본식물들 이런 게 타면은 지표화. 그리고 그게 이제 나무의 이 수간, 나무의 줄기까지 타게 되면은 수간화. 그리고 그게 위에까지 올랐어요. 수관화. 여기서 날아가면, 다른 데 날아가면은 비산화. 총 이렇게 5가지로 했는데 우리 책에선 비산화까지는 안 했고 수관화까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특징만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지중화 먼저 보시죠. 토양 안에서 일어나는 지중화. 마른 지피물층과 이탄층, 부식층에서 일어나는 화재고요. 나무에 뿌리를 태우면 뿌리가 토양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태우고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요. 산소의 공급이 막히고 바람의 영향도 없어 오랫도록 잔존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도록 잔존하는 그런 불입니다. 자, 지속적이고 느리게 타는 화재, 지중화고요. 자, 다음은 지표화. 산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 자, 이런 거 특징적으로 가져가세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 지표에 쌓여있는 낙엽, 초분층, 관목의 지상부, 교목의 밑동이 불에 타는 화재. 불꽃의 길이가 1m 이내로 지표면 가까이에 있고 빠르게 진행한 속성을 가지고요. 땅속에 전달되는 열이 매우 적어 지하부의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땅속에 전달되는 열이 적다고 합니다. 자, 지표화에서 지중화, 수관화 또는 수관화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산불의 시초가 됩니다. 자,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은 이 지표화고 가장 토양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지중화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자, 수관화는 이 나무의 줄기가 타는 화재고요. 한번 보시고요. 밑에 있는 건. 자, 수관화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숲 구조에서 수관층까지 모두 타는 화재의 유형입니다. 수관을 통해 빠르게 불이 번지면서 지표면 식생의 대부분을 죽이고요. 진화하기가 힘들어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수관화가 된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불꽃의 길이가 3m 이상으로 수관층을 포함한 숲의 전체 층상 구조를 연소시키는 화재. 이것이 수관화입니다. 자, 피해 특성을 한번 보시죠. 피해 특성. 이 수지가 있는 소나무가 참나무보다 피해를 심하게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지. 우리 레진이라고 부르죠. 레진. 식물이 어떤 피해를 입던지, 그럴 때 이제 내뿜는, 그런 물질이죠. 수목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내뿜는 물질, 수지인데요. 레진. 이 수지의 화학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탄화수소로 되어 있어요. 탄화수소로.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탄화수소로 쭉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불에 굉장히 잘 붙는다고 했었죠.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산소가 막 들어오면서 결합이 이렇게도 끊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합이 만약에 다 끊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산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면 여기 있던 애들 다 어떻게 돼요? 전자를 방출해내면서, 그렇죠, 열과 빛을 내는 이 불을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는 불에 잘 타는, 한마디로 불에 잘 타는 물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있는 이 소나무가
참나무보다 피해를 더 심하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상록 화력수가 낙엽 화력수보다 이 산불에 강하다고 합니다. 상록 화력수가 낙엽 화력수보다 더 강하고, 자, 음수는 산불의 위험성이 낮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음수가 있는 환경의 특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습하죠. 뭔가 습하고 수분기가 많고 이런데 음수가 많이 살잖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음수가 있는 환경은 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나기가 힘들죠. 전 다음 대기습도와 산불 발생 위험도와의 관계입니다. 대기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산불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고, 60 이상이면은 대기습도가 60 이상이면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음. 50에서 60이면 산불이 발생하거나 진행이 느림. 40에서 50은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빨리 연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산불 발생하고, 자, 대기습도가 30도 안 된다. 산불이 대단히 발생하기 쉽고 산불이 진화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산불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특성.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고 불에 잘 타는 낙엽 등이 지표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같은 경우에는 이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경사가 급하고 높낮이가 있는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럼 산불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산불의 특성. 이 특성들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많은 낙엽과 경사지로 인해서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낙엽이 타는 그 연료가 되는 거고요. 경사지는 산불이 빠르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급속히 확산하고 동시다발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불 통계를 한번 보시죠. 2020년도 걸 가져왔습니다. 자, 산불 발생은 뭐 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피해 면적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 20년도에. 그래서 산불의 피해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좀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크게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이 입산자 실화예요. 입산자 실화. 입산자 실화라는 게 뭘까요? 입산자 실화는요, 이 산에 오른 사람을 입산자라고 하고, 그리고 실화는 우리 실수할 때 그 실자를 써서 산에 오른 사람이 실수로 낸 화재. 산에 오른 사람이 실수로 낸 화재 우리는 입산자 실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입산자 실화에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냥하시는 분들 뭐 하시고 다니시죠? 총기. 사냥하신 분들이 이제 총기를 막 쏘던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총구에 있는 열이나 아니면 그 총알이 날아갈 때 그 발생되는 열, 그런 열들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연성 물질들. 이제 가끔 가다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만약 가연성 물질 내가 흘렸다. 입산을 하다가 흘렸다. 그 가연성 물질 탈 수도 있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산불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산자들이 실수한 것에 대한 화재, 이런 화재가 가장 많다. 그리고 담뱃불 같은 경우에도 꽤 큽니다. 이 9% 정도 되네요. 9% 정도.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요. 자, 그리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월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2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3, 4월, 4월, 3월 이런 식으로 2월, 4월, 3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강수량이 적은 2, 3, 4월 달 강수량은 적은데 건조합니다. 또 강수량은 적은데 또 건조하기 따름없죠. 굉장히 건조하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 3, 4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2, 3, 4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히 산에도 많이 오르죠.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산에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이때 산에 많이 오르는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게 뭐 입산자 실화 이런 거 있고요. 건축물 화재, 쓰레기 소각, 그리고 이런 것들, 성묘계 실화 이런 것들이 있다. 발생 시기는 늦겨울과 봄철에 피해 가장 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로 좀 넣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자, 산불경보의 발령 기준. 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있는데, 자, 요건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관심부터 심각까지 이렇게 있고, 이런 퍼센테이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 51%는, 자, 요런 거. 산불 위험지수 몇 점. 그리고, 몇에서 몇, 요 정도. 산불 위험지수 몇에서 몇. 요 정도는 주의고, 요 정도는 경계고, 요 정도는 심각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산불 경보별 조치 기준. 이것도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계 같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 대기시키고,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 대기시키는, 네, 요런 인원들 기준 있고, 뭐, 조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산 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의 감시 입력 증원,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 활동,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 중지,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시험에서 한번 다뤄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책에 넣었고요. 자, 다음은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 대기오염들을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산화적 장애, 환원적 장애, 산성 장애, 알칼리성 장애, 산성 비입니다. 이 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표현 다 외우셔야 되고, 이 산화적 장애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뭐 오존, 펜, 이산화질소, 염소 이런 애들이 있고, 이 중에는 또 2차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아요. 오존, 펜, 질산 등은 이 2차 대기오염 물질이기도 합니다. 광화학 물질이기도 해요. 자, 얘네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산화장애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 우리가 보통 이제 산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들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호흡할 때 산소를 쓰잖아요. 그리고 식물에서 산소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산소들이 이온화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산소 2-, O2-가 돼요. 즉 얘는 전자가 2개 더 있는 거예요. 네. 전자가 2개 더 있는 애들. 전자가 2개 더 있는 애들인데 보통 이렇게 전자를 얘가 전기 음성도가 넘어서 전자를 많이 빼앗아 오는데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개를 못 빼앗고 이제 하나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반응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빨리 2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빨리 얘로 만들고 싶어 하게 막 반응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막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어디든 반응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다 보니까 세포 내 소기관과 세포막을 손상을 시켜요. 이렇게 손상시키는 거, 이 활성산소로 세포라든지 세포 소기관 이렇게 손상시키는 것을 이 산화적 장애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산성장애, 알칼리성장애 다 뭔지 아시죠? 그 산성비 좀 특이한 부분인데 B의 산도가 pH 5.6 이하인 경우 자 이런 기준은 여러분들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가시라는 겁니다. 산성비 다시 한번 B의 산도가 pH 5.6 이하인 경우는 산성비라고 우리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대기오염 피해가 언제 가장 잘 많이 발생을 하느냐? 낮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대기오염은 낮에 피해가 심각하고 대기 및 토양 습도가 높을 때 피해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습도는 오히려 피해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바람이 없고 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기오염, 바람이 없고 상대 속도가 높은 날에 피해가 크다. 자, 그러니까 습도가 어느 정도 높을 때 피해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3번을 보면서. 하지만 바람이 없을 때도 피해가 큽니다. 이런 거 외워두시고요. 자,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다. 기온 역전 현상이란 아래쪽이 차가운 공기,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침체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통 땅이 이렇게 있고요.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낮에 공기가 어떻게 가죠?
보통 이렇게 따뜻했던, 그러니까 낮에 이 열기로 인해서 따뜻해진 공기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쵸. 차가운 공기들이 있어요, 보통은. 차가운 공기들이 있어서 다시 차가운 공기들이 응결시키거나 냉각시켜서 다시 밑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분자 간 거리가 자 이렇게 있었는데 따뜻해진다.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가벼워져서 이렇게 위로 둥둥 뜨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반복인데 기온 역전 현상이란 뭐냐면은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요, 계속. 공기가 평소처럼 잘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차가운 공기가 이제 햇빛을 받고 따뜻해져야지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위에서 원래 차가운 중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침체되게 된다 공기가. 그래서 만약 기온 역전 현상인데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스모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대기오염 피해가 발생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대기오염 물질 피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처음에 보면은 0.3에서 0.6 ppm에서 약 3시간, 1.0에서 1.5 ppm에서 5분 정도면 피해가 발생이 된다. 자,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렇게 미세한 양에서도 조금만 있었는데 피해가 발생이 된다. 즉, 얘네가 독성이 강하다.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피해를 보기 쉽고요. 해면 조직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해면 조직은 어디였죠? 잎의 뒷면, 옆육 조직에서 이 뒷조직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자, 이거에 반대된 애가 이 오존입니다. 오존은 이 책산 조직 오존에 대하여 가장 약해서 제일 먼저, 이거는 잎의 앞조직이죠. 앞조직. 대기 중 0.03 ppm 이상에서 피해, 잎의 주근깨 반점을 형성함. 자, 이 아황산가스보다도 얘가 독성이 훨씬 강하네요. 오존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성층권에서 생성되어 대륙권으로 하강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 특징적인 부분은 잎의 주근깨 반점을 형성한다. 자, 이런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런 거 질소산화물, 불화소수가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산성비 아까 pH 5.6 이하로 떨어지는 거 말했었고, 산성비의 주된 원인 물질은 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다. 여기다 뭐 이상한 말 껴넣고 이제 틀린 답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펜이라는 게 있어요. 펜 아까 2차 대기오염 물질이었고 광화학 물질이었고 그쵸, 산화적 피해를 주는 녀석이었죠. 자, 광화학 산성물인 N뷰틸렌과 질소산화물이 반응하여 생성됨. 자, 이런 특징 알고 계시고요. 미성숙 잎에서 피해가 크고 잎 뒷면이 청동색, 은회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펜은 저는 후라이펜 뭔가 청동색, 잎 뒷면이 청동색. 이거랑 좀 연관시켜서 외웠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염소가스인데 염소가스는 회백색의 반점, 심하면 젓갈색의 대형 반점이 생깁니다. 신엽보다는 구엽, 하엽보다는 상엽, 음엽보다 양엽에서 피해가 크다. 자, 신엽보다 구엽에서, 하엽보다 상엽에서, 음엽보다 양엽에서 피해가 크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경화에 의한 피해입니다. 경화. 땅이 얼마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가, 그런 이제 정도를 경화라고 부르는데, 자, 이 경도계 측정했을 때, 이 경도계 값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데요. 사실 이것도 표현해내는 방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게 적기가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도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산중식 경도계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걸 땅에다가 넣었을 때 이 안에 스프링이 있거든요. 스프링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걸 따라서 측정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8mm 이하 세목의 생육이 가능하나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자, 18에서 23.
수목의 근계 생장이 가능하다. 식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게 이 18에서 23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스프링이 더 많이 눌린다는 것은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값이 높을수록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더 딱딱한 땅일수록 여러분들 이 주사기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걸 더 세게 누르실 거 아니에요. 토양 있을 때.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그렇죠? 다음에 23에서 27mm 수목의 생육이 양호하지 않고, 자, 27에서 30mm 수목의 생육이 곤란하며 토양 간극이 크면 근계 침입까지는 가능하지만 30mm 이상에서는 식물의 근계 침입, 즉 뿌리가 토양을 뚫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 벌써 여러분들 관리학이 끝났어요. 근데 관리학에 꽂힌 녀석이 있습니다. 이 농약학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요약한 부분들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가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농약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림 전책이란 산림 법령 쪽 다시 한번 봐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과목은 이 농약학입니다. 농약학. 실제 지금 나무의사에서요, 이 농약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해충이나 어떠한 병균을 실제로 처방을 내릴 때 이 농약을 처방을 내려야 되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나무의사 시험에서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농약학 서론입니다. 농약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농약은 총 3가지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합성농약과 생물농약, 그 청연 식물 보호제,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합성농약은 말 그대로 어떤 화학적인 구조들을 합성시키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농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의 약제와 작물의 기능 및 생장을 촉진하는 작물 생장 조절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이제 합성농약이고요. 그리고 생물농약들도 있는데, 합성농약에 준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약제로 미생물이나 천연물에서 나오는 성분을 이용하는 제제, 미생물 농약이라든지 생화학 농약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천연식물 보호제인데,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및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합니다. 이 자연계, 천연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을 유효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천연식물 보호제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게 시험에서는 중요한데요. 살서제, 그리고 방역약품, 파리, 모기, 바퀴약 이런 거랑 동물의약품은 이 농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웬만하면 농약에 거의 다 포함되는데 이렇게 농약에 안 포함되는 애들은 여러분 알고 가십시오. 다음은 농약의 등록 조건인데요. 한번 보시면 농약이란 이름으로 등록하고 농촌진흥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 농촌진흥청장 요게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농촌진흥청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약이 등록되려면은 약제 구성 요소를 명시해야 됩니다. 약제가 어떤 걸로, 어떤 화학적인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명시해야 되고, 농약의 제형을 명시해야 된다. 농약의 제형이라 우리가 그 고체로 돼서 이제 뿌리는 잎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액체로 된 액제나 뭐 유제라든지, 아니면은 분제, 가루로 된 이런 분제라든지, 이런 제형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다음 약제 생물학적, 화학적, 환경적 안정성을 규명해야 됩니다. 이 농약에 보시면은
독성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독성이 큰지 작은지 이런 부분들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명시를 하고 규명을 해야 되고요. 자, 적용 작물과 적용 대상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농약의 뭐 뒤나 앞에 보시면은 여기 쭉 써 있어요. 보시면은 쭉 여기에 뭐 얘를 깍지벌레나 뭐 진딧물, 흡집성 곤충을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6번째, 약제 살포 방법, 살포 시기나 살포 횟수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놔야지만 농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무조건 외우시고요. 자, 농약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재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고래, 겨자, 유채기름, 석회 등 요런 그냥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사용이 된 거네요. 기존에 있는 물질들이 사용이 됐다가 19세기 전반부터는 그래도 뭔가 이 물질 안에 실제 살충이나 뭐 살균이나 이런 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있는 것들, 담배, 데리스, 제충국은 실제로 그 살충 성분이 있죠. 이 제충국에서 나오는 물질이 비누, 환상동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것들 실제로 다 효과가 있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따로 완전히 뭐 살충제라는 살균제로 이제 전문적으로 분류된 건 아니지만 효과는 있다. 1935년 이전만 해도 뭐 비소나 수은 등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이제 농약들을 사용을 했다가 뭐가 발견이 되냐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기염소계 농약인 이 DDT가 개발이 됩니다. DDT는 농약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약 발전의 시발점. 이 DDT는 굉장히 오랫동안 완전히 국민 농약으로 쓰면서도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죠. 예, 해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DDT는요, 발견은 그 전에 했는데, 어쨌든 요거를 살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제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밀러라는 사람이, 이게 살충 효과가 굉장히 좋다. 얘가 어떠냐면요, 식물에 해가 없어요. 식물에 해가 없고, 인축에 해가 없어요. 딱 봤을 때, 인축에 있고, 식물에 해가 없어. 근데, 해충에 효과가 끝내줍니다. 해충에 뿌리기만 하면 막 죽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1940년대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이제 인류에 위협적이었던 게 말라리아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감자, 이때 당시 감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감자 잎벌레라든지 감자를 굉장히 많이 갉아먹고 이 주요 식량인 이 감자를 훼손시키는 이런 감자 해충들, 이런 거에 직방이었던 거예요. 얘는 죽이면서 감자는 또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오랫동안 쓰였죠. 이 DDT라는 게 엄청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엄청 효과가 좋고 실제로 지금도 써도 효과는 아주 좋아요. 그랬다가 책이 하나가 발간이 됩니다. 무슨 책?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침묵의 봄. 침묵의 봄은 이제 농약의 위험성을 경각심을 이제 들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농약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알려준 대표적인 책인데요. 이 침묵의 봄 되기 전에 이 밀러라는 사람은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어요. 이걸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침묵의 봄에서 이 DDT라는 게 잔류성이 굉장히 높다. 뭐 토양에도 잔류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고요. 알고 보니까 얘가 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의 장기에 막 쌓이는 거예요. 장기에 쌓이고, 그리고 이 소를 먹은 인간의 장기에도 얘가 쌓이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DDT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못 쓰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잔류성이 약한 농약을 개발하게 됐고,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바메이트계 농약입니다. 그래서 1992년 이후에 친환경 농약 개발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효과 만점인 거를 우리가 찾았다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생태계의 피해도 적고, 그리고 잔류성도 적고, 인축의 피해도 적은 그런 친환경 농약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된 거죠.
자, 합성농약의 분류 3가지. 합성농약 분류 3가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첫 번째 살균제입니다. 균을 죽이는 애들. 균을 죽이는 애들 살균제. 자, 살충제. 충을 죽이는 애들. 해충을 죽이는, 곤충을 죽이는 애들 살충제. 자, 제초제는 뭘까요? 잡초. 사실 잡초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잡초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하는 분들한테 이 민들레는 잡초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좋죠. 굉장히 많이 이제 쫙 뿌려지면 좋은데 사실 미관상 이거 굉장히 또 이게 잘 퍼지잖아요. 잘 날아다니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로도 많이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이 민들레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얘가 잡초일까요? 아니죠. 민들레는 정말 이쁜 꽃이고 장난감이자. 그래서 이 잡초의 기준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인간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럼 잡초가 되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이 잡초를 죽이는 거, 이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식물 생장 조정제 등의 이제 방제 대상. 농도에 따른 구분이고요. 다음은 화학적 분류입니다.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아까 유기염소계 뭐 있었죠? DDT 있었죠? 자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기염소계는. 페녹시계, 요소계 등의 유효성분 화학적 분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제형에 따른 분류. 자, 예를 들어서 살균제다. 아니다. 이 살충제다. 살충제 대표적인 게 이 유기인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기인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제다. 요런 식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형은 액제냐, 액체냐, 아니면은 뭐 뿌릴 수 있는 요런 입제냐, 가루로 되어 있는 분제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약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우리는 제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합성농약의 3가지 분류했다면 이 생물농약은 어떻게 또 3가지 분류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미생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녀석들. 그 다음에 생화학, 천연물, 페로몬, 단백질 이런 애들. 뭐 기타, 천적이라든지 선충, 기생체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생물농약은 꼭 우리가 그 뿌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화학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이 합성농약에 가까워요. 그 살충제 뚜껑을 열어서 그 액체를 물이랑 희석해가지고 뿌리잖아요. 근데 이 생물농약 같은 경우는 미생물도 뿌리고, 생화, 뭐 선충, 기생체 이런 거를 뿌려서 방제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농약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약효가 좋아야겠죠. 당연히 약효가 좋아야겠죠. 어떤 특정 이제 방제하는 그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특정 방제 대상한테 굉장히 효과가 강해야 됩니다. 낮은 농도에서도 방제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조금만 뿌려도 방제 효과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뿌리겠죠.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해가 있느냐, 또 적용 작물에 악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감자에 있는 잎벌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건데 감자에까지 약해를 주게 되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가격, 농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언제든 공급이 가능한 가격인지. 독성, 인축 및 어류에 대한 독성이 낮은, 당연한 거죠. 품질과 저장성, 제품이 균일하게 생산되며 저장성이 우수한지. 타 약재와의 혼용성, 복합적 방제 시 다른 약재와 혼용이 가능한지.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인지, 사용이 편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게 등록 조건이라는 거죠. 구비 조건. 농약은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지 농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근데 아까 그 DDT, 제가 말씀드린 DDT처럼 이 제한 처분을 받은 농약들이 있어요. 쓰면 안 된다. 아예 등록 취소를 이제 당한 건들인데 한번 쭉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법적인 사항들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을 했다가는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등록 취소를 당했구나.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사실 지금 쓴다면 불법이거든요. 이게 등록 취소가 되면은 2개월 내에 회수를 해가야 돼요. 회수를 하고 자진 신고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안 쓰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이 제한 처분 대상 농약 품목과 그 제한 내용, 이번엔 제한을 한 겁니다. 얘네들은 아예 쓰지 말라고 등록 취소를 해버려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것들이고, 얘네는 제한을 한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내건 거죠.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있고, 이 알라클로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쓰죠. 알라클로르가 제가 알기로는 제초제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그쵸, 이 망코제브 수화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얘네도 제한 대상이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면, 망코제브 성분을 함유한 12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 합계를 1830톤 이내로 제한을 한다. 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톤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톤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은 톤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쭉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제한 처분 받은 게 뭐냐면은 이 클로로피리포스입니다. 클로로피리포스 성분을 함유한 11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 합계를 133톤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됐네요. 이게 가장 최근입니다. 클로로피리포스랑 클로로피리포스 이 메틸도 똑같이 제한 처분을 받았고, 얘는 2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 합계를 24톤 이내로 이제 제한을 당했어요. 제한 처분일은 20년도 1월 23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자, 다음은 농약의 기능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농약의 기능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수목 및 작물을 보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농약을 쓴다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쨌든 인류가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또 있고, 그리고 좀 철학적으로 다가가면은 굉장히 나쁜 면들도 많습니다. 농약의 좋은 점은요, 첫 번째로는 인간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농약이. 인간한테 위협이 될 만한 이 해충들 있잖아요. 위협이 될 만한 해충들. 이런 애들이 농약으로 어느 정도 그 개체수를 조정을 당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피해를 안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해충들이 농약이 없어서 다 나타난다. 인류 정말로 위험해지고 멸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 인간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란 종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이 나쁜 종이 뭐냐? 이 농약은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네. 왜냐하면 얘네는 인간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인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도 가로수 만약에 심어놨어요, 여러분들 가로 심어놨는데, 이 가로수가 어떤 해충에 의해서 죽고 있어요. 어떤 해충 세종에 의해서 죽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종을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쓰시겠죠. 이 나무 가로수기 때문에 미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생태계적으로 보자면은 이 세종을 살리는 게 더 맞습니다. 이 나무 한 종이랑 이 세종, 이 해충 세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솔직히.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한다. 인간을 위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간만을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농약은 생태계 굉장히 많이 파괴시키는 사실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농업생성물의 양적 증대와 품질 향상. 자, 이것도 인간 기준입니다. 인간이 농업이라는 행위를 하고 그 농업을 해야지만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그 농업 생산물을 위해서는 농약을 뿌려서 농업 생산물을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최대로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 농약이 필요한 거죠. 중요하죠, 사실 인간한테. 자, 농약의 중요성, 이 수목과 작물에서
수목을 보호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해충들 죽일 수 있고, 도시경관 개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같은 애들, 이런 데 또 살릴 수 있는 거고, 또 해충, 또 해충이 굉장히 많으면은 도시경관이 훼손이 되죠. 대부분 해충은 좀 이제 혐오하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목재 및 작물의 안전적 생산 및 공급, 그쵸. 나무를 지키니까 목재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겠죠. 목재 및 작물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렇죠. 농업 생산성 양적 증대, 관리를 위한 시간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리채로 다 잡고 다니는 거랑 농약 한번 찍 뿌리는 거랑 완전 다르죠. 자, 최근 농약의 특성들, 대부분 저독성의 약자를 사용하고 인축 생태계에 안전한 그런 농약을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농약이 이 생태계, 인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축은 뭐 밝혀질 수 있겠지만 이 생태계까지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이 선행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식으로 선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태계란 우리가 알기가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선행된 상태로 이 농약이 허가가 나고 쓰이는지 그 부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미량으로도 활성이 높고 신속하게 분해 및 소실됩니다. 네, 이게 잔류성이 높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피해가 계속됩니다. 아까 DDT 말씀드렸죠. 토양에 계속해서 잔류하면서 토양에 있는 식물들에게 지속적으로 약해를 주고 생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 방지하고자 하는 대상의 병해충 및 잡초만을 사멸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잡초 같은 경우에는 선택성 제초제라는 게 있어요. 선택성 제초제. 보통 선택성 제초제는 이 잔디만을 살립니다. 잔디만을 살리고 나머지 잡초만을 이제 죽이는 이런 녀석들이 있고, 비선택성 제초제는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네. 잔디뿐만 아니고 그냥 풀이란 풀은 다 죽이는 거. 이게 비선택성 제초제. 선택을 안 하고 다 죽인다 해서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에서 말하는 거는 선택성 제초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자, 농약의 독성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이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들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파트는 바로 이 농약의 독성입니다. 사실 농약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입니다.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 농약이 긍정적이고 좋은 곳에만 쓰였으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는 긍정적으로 쓰이나 어느 곳에는 굉장한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얘만 딱 없앨 순 없고요. 얘랑 같은 종인 요렇게 생긴 종한테는 굉장히 해로운 경우가 있을 수, 얘는 인간한테 굉장히 유리한 얘고 얘는 굉장히 불리한 얘인데, 얘를 없애려다가 인간한테 유리한 녀석까지 없애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같은 종이기도 하고 비슷한 종이기도 하고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대상 화학 구조 같은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같은 농약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약의 독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농약 독성 파트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나온 개념들이 모두 다 인간이 인간이 발견하거나 관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진 그 농약에 대해서 인간이 따로 개념을 확립시켜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확립시키는 분들은 학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제 일반인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기가 참 힘들죠. 그래도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해봅시다. 자, 처음에 독성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급성 독성입니다.
해당 시험 기간 내 실험 동물의 50%가 사망하는 반수치사량, 반수치사 농도. 자, 이거 반수치사량과 반수치사 농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시험관 안에 생쥐가 6마리가 있어요. 생쥐가 이렇게 6마리가 있는데 사관입니다. 어떤 물질을 넣었습니다.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보통 4일에서 한 14일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 보신다고 보면 돼요. 약 10일 정도를 지켜봤는데 이 중에 반이 죽은 거죠. 이 반이 죽었을 때 이 넣어준 양 있죠. 이 넣어준 양, 이것을 LD50이라고 합니다. 시험군에서 50%가 죽었을 때의 농약의 양, 농약이 아니고 그 물질의 양, 이걸 LD5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LC50은요? 이걸 양이고 이걸 단지 농도화 시킨 게 이제 LC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또 하나 만들었냐? 바로 이 농도 개념은 바로 기체를 넣었을 때입니다. 여기 넣는 물질이 대부분 고체나 액체거든요. 대부분이 고체나 액체를 입으로 먹이거나 이제 경구로 먹이거나 아니면은 피부에 흡입시키거나 피부에 주사를 넣는 경피로 작용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체로 해서 흡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체로 해서 흡입하는 경우는 이 농도 개념을 씁니다. 농도에서 이 ppm 개념을 도입하게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개념에 있어서 이 반수치사량과 반수치사 농도가 있다. 이것은 이 물질이 얼마나 급성으로 독성을 나타내느냐, 급성 독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이 두 가지가 쓰이죠. 자, 그 다음 만성 독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약제에 노출되어 생긴 독성, 뭐 디옥신, 또 고엽제 이런 녀석들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릴 만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최대 무작용량과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최대 무독성량, 노L과 노L 이렇게 두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왜 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한번 읽어보죠. 최대 무작용량, 시험 물질을 이용한 동물 실험 시 체중 변화, 신진대사, 발암성, 생식력 등에 관한 다양한 검사를 했을 때 시험 물질을 투여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 차이가 보이지 않는 최대 섭취량. 투여군과 대조군과 비교 시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할 수 있을 때 최대 무작용량을 우리는 노L이라고 하고요. 이 무독성량은 노L인데 이것은 독성시험 시 대조군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통계학적으로 유익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최대 투여 용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동물 독성 시험을 합니다. 동물한테 독성을 주입을 해요. 그 독성을 주입하는데 이게 유해 영향이 관찰되냐 관찰되지 않느냐, 관찰되냐 관찰되지 않느냐, 요거를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 뭐 쥐나 아니면은 뭐 개,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쥐 같은 경우에는 2일, 개 같은 경우에 1일 동안 이제 뭐 어떤 물질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투여했을 때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은 이 최대 무작용량과 최대 무독성량, 이 노L과 노L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노L을 사용하고 어떨 때 노L을 사용하게 되느냐. 일단 물질을 넣습니다. 물질 넣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어드버스 이펙트 레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이게 노L이고 여기서 얘만 빠진 거, 이 adverse만 빠진 게 이 노L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adverse가 뭔지 알아야겠죠. adverse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부정적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부정적인. 이거대로 직역하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 노L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노L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영향, 문제가 되지 않는 영향이면은 노L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구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노엘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 독성 자체가 이미 독성이라는 말에 부정적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엘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향이 생기면은 그것은 안 좋은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솔직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노엘은 최대 무작용량이고 이게 노엘 같은 게 최대 무독성량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법에 기재되어 있어요. 법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썼을 뿐이고 사실 이 노엘이 무작용량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실제로. 실제로 얘가 무작용량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 굳이 나누려고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제가 여기 책에 넣어놓은 정도 있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일단 이 노에리건 무슨 말이다? 어떤 이제 어떤 실험군에다가 이제 물질을 투여를 합니다. 이 물질을 투여했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 양,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양, 이 양을 노엘이라고 한다. 요렇게만 일단 이 정도 개념만 가져가시라고요. 만약에 이거 구분한 문제를 낸다. 정말 그건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안 좋은 문제예요, 그거는. 네. 물론 낼 수는 있겠죠.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정말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이 노엘과 노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ADI라고 불리는 건데 한번 읽어보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일생을 섭취하여도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입니다. 1인당 1일 최대 섭취 허용량.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이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그 1인당 1일 최대 섭취 허용량 우리는 AD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DI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A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제가 적긴 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사실. 이 노엘. 얘는 100이라고 했고 얘는 안정계수라고 했죠. 안정계수가 대부분 100이에요. 안정계수가 100입니다. 여러분 안정계수 왜 여기 100을 나눠주냐면요. 100을 나눠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대 무작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노엘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물질을 투여했을 때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의 량이라고 했었죠.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의 량. 예를 들어서 그 량이 10이라고 봅시다. 10이라고 봤는데 아무리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번, 3번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계수를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10을 넣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10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됐죠. 네, 이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100분의 1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쵸? 100분의 1을 곱해준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안전계수를 넣는데 이게 독성이 좀 강한 것들은 안전계수를 1000을 넣기도 하고 3000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100을 넣는다. 대부분 100을 넣는 거고 이 노엘과 노엘 요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여기 농약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공부를 한 학도로서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카페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노엘과 노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1일 최대 섭취량입니다. 이론적 1일 최대 섭취량. 이론적으로 봤을 때 1일 최대 섭취량. TMDI라고 불리고 잔류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질 식품의 잔류 허용 기준량에 각 해당 식품의 1일 섭취량을 곱한 양을 모두 합한 양. 이론적 1일 최대 섭취량이
일일 섭취 허용량의 80% 이하 수준이 되도록 설정.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1일 최대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이 1일 섭취 허용량, 제가 아까 말씀드린 ADI 있죠. ADI, 안정계수까지 나눈 양. 이제 사람이 평생, 일생을 섭취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양 있죠.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의 80% 이하 수준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이론적 1일 세트 섭취량이고, 자, 1일 섭취 허용량, 1인 1일 섭취 허용량 MPI는 이 ADI에서 한국인 평균 체중, 보통 이거를 60kg를 곱해줍니다. 자, 이 ADI 같은 경우에는 1kg을 기준으로 갔죠? 그쵸? 1kg을 이제 기준으로 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 평균 체중을 구함으로써 이 1인 1일 섭취 허용량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통 60kg를 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잔류 허용 기준입니다. MRL이라고 불리는 건데,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잔류 농도. 우리가 토양이라든지 요런 데 이제 농약이 잔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잔류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kg per mg 또는 kg per 이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주게 된다. 자, 다음은 농약의 독성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 급성 독성 중에서 반수치사량 있었죠. 반수치사량. 뭐라고 했었죠? LD50. 시험군의 50%가 약 10일 정도 이 물질 투여하였을 때 그때 죽는 양, 그걸 LD50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을 입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피부에 주사를 하든 흡입시키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경구와 경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은 독성이 세지면 세질수록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독성이 셀수록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 50%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50%를 죽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독성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면은 여기다가 미만 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이 표에 미만 적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표가 되겠죠? 5 이하가 있고 얘는 50 미만 50 미만으로 가고 얘는 500 미만 그리고 200 미만 이거 2000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저독성부터 맹독성까지. 그래서 저독성은 뭐를 저독성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대부분의 농약은 거의 다 저독성이에요. 저독성만 쓰고 있습니다. 이 농약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생태계 피해를 주는지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저독성의 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고독성. 고독성은 중독의 우려가 있어 취급 제한 기준을 두고 관리. 일반 농가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요. 고독성은. 그 맹독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외국에서는 워낙 많은 이게 없으면은 이 맹독성 농약이 없으면은 이제 작물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쓰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유통되지 않아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고요. 아까 반수치사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LD는 반수치사량, LC는 농도인데 이 량 같은 경우에는 고체나 액체를 다뤘을 때, 물질을 투여했을 때, 이거는 기체 같은 경우를 투여했을 때 이 농도를 많이 쓰게 된다. 자, 농약이 토양뿐만 아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하천 같은 데로 흘러내려가서 이 하천의 물이 또 어떻게 되죠? 바다로 흘러가서 이제 바닷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이 하천의 물이 지하수로 가서요. 지하수로 가서 우리가 먹는 물에 인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독성이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했어요. 어독성. 한번 읽어보죠. 자, 이 하천의 잉어나 물벼룩 등을 기준으로 해서 50% 내성 약재 농도인 TLM 값으로 설정을 하고 LC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측정 기준은 약재 녹출 후 약재를 노출시키고요. 5cm 정도 자란 잉어가
오센정 다잉어가 48시간 동안 50% 죽었을 때 그때의 양을 이제 어독성이라고 하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1급부터 3급까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농약은 포장지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 1급과 2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값이 작죠. 값이 작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더 적은 양으로 많은 이제 생물들 죽일 수 있으므로 이런 애들이 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1급, 2급이 독성이 강하다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에 포장지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환경 중 농약의 거동인데요. 환경에 노출했을 때 농약의 잔류성, 이행성, 환경 중 농약의 거동, 환경에 노출시키고 농약의 잔류성, 이행성, 그 다음에 환경 중에 농약의 거동. 농약은 토양에 흡착이 잘 되어 환경 중에 거동을 합니다. 거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환경에 뿌리게 되면은 이동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잔류독성인데 잔류독성, 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만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농약 중독 사고 시 응급처치. 여러분들 농약 사고가 예전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엔 저독성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독성인 농약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농약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농약들은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과 희석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음료수인 줄 알고 막 마셨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환자를 지속해서 진정을 시킵니다. 일단 진정시키고 그리고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살충계 중독은 움직일 경우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환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환자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리고 환자의 머리를 가장 낮게 한 채로 옆으로 돌려놓고요. 환자의 몸의 온도에 따라 열이 높다면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춥다고 느낀다면 이불이나 담요를 덮어줘야 합니다. 고독성 농약을 삼킨 경우에는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도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구토라도 해서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이 없으면 입에 어떤 것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의식이 없다는 것은 몸의 근육들도 움직이지 못할 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 넣어서 기도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119를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인공호흡을 바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응급처치까지 받고 자, 그 다음은 농약의 이제 약해에 대해서 다음에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